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지난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만찬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찬을 연 음식점 이름이 일본과 관련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가짜 뉴스라고 정면 대응했습니다. 자, 7일 가짜 뉴스 논란과 함께요. 라디오 생방송 중에 전화를 끊어버린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 등 정치권 핫 이슈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부산 엑스포 지원을 위해서 부산을 찾았다가 각 부처 장관, 전국의 시도지사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었죠. 당시 부산 횟집 상호명을 두고 친일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윤 대통령, 끝없는 거짓이 헌법 정신을 위협한다, 이렇게 직접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여야 시도지사들은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하면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찬을 가졌던 일광이라는 횟집 상호, 이를 둘러싸고 우기일기, 건진법사, 이런저런 이야기들까지 제기하면서 각종 온라인에 가짜 뉴스가 많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최민국 전 평장님,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게 된 계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사실 금요일 이것이 정치다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저 일광 횟집이라고 하는 그 일광을 놓고서 이제 더 탐사라는 유튜브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들은 저는 그냥 유튜버를 하는 어느 한 유튜브 일종의 이제 인터넷 매체 비슷한 데인데, 네. 그런 데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일부가 가세해서 네. 마치 이게 이 유튜버의 주장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가짜 뉴스의 재생산 확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누군가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런 대응은 그동안에 이 한 건이 아니고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 의혹부터 해서 여러 차례 누적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어느 한 유튜브에서 문제 제기가 된 거를 직접 저렇게 꼭 나섰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회의는 있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대통령보다는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 유튜브, 인터넷 매체 이런 등에서 너무나도 명백한 가짜뉴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 이건 정말 누군가는 또는 아니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근절할 방안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늘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네,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부활절에는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잔잔한 메시지가 많았는데, 이 가짜, 부패, 이런 점을 윤 대통령은 언급을 했습니다. 정기훈 의원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가짜, 거짓,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만들어지는 정치가 바로 중우 정치거든요. 예. 이 중우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동인 것인데요. 이 선동의 핵심이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중우 정치가 된다라는 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말한 이야기인데 네. 지금 21세기에 이 가짜 뉴스로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은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의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진실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진실에 기반한다라는 것이 거짓 없는 그런 따뜻한 사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서 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김재호 교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저는 좀 생뚱맞았어요.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네. 부활절에서 저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이런 가짜 거짓말들을 양산하는 것이 소위 야당과 언론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공격하실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굳이 부활절 예배를 보러 가셔서 저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랑 또 하나는 이슈가 저렇게 예를 들면 논쟁적인 싸움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자기 블랙핑크랑 레이디 가가 논쟁으로 변하거나 한일 정상회담도 오므라이스 논쟁으로 변하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산 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부산 엑스포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부산 엑스포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논쟁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를 들면 2차라고 하는 술자리를 가게 되니까 그 술집 어떤 상호명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 저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좀 논쟁을 좀 줄여서 좋은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다시 또 부활절에서 저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 또 쟁점화시키는 이런 양상이 좋은 정치의 모습인가. 본인은 계속 가짜와 거짓, 부패와 전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제가 볼 때 좀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자, 저게 뭐 2차 자리는 아니고요. 부산 엑스포 실사단과 공식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이 중앙지방정부협의회의가 있었죠. 그걸 마치고 그것도 이제 공식 만찬의 형식이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았던 그런 자리라는 건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간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님.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그 가짜 뉴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도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이 부산에 가신 그 행사도 그 본질이 다 묻혀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부산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그리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유튜브 그리고 민주당발 가짜 뉴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묻혀버림으로써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준비했던 많은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그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활절에도 그 가짜 뉴스 얘기를 좀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는요, 대통령께서 그냥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29일 그 세계 정상들이 화상으로 연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도 세션을 맡아가지고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바로 여기서도 이 전 세계가 힘에 의한 어떤 변화를 겪고 있지만은 온라인 상에서는 가짜 뉴스로 인해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이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각국 정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에서 이번에 이야기를 하신 걸로 예. 보이고요. 네. 또 제가 보니까 요즘 뉴스 그 채널 보도 전문 채널에서도 뭐 팩트 체크해서 유튜브 상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좀 가짜 뉴스로 되고
내고 있는데 네. 이거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를 그 보도 전문 채널에서도 방송을 하는데 네. 그만큼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그 화두가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그 국민들에게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연속된 기조 하에서 이번 부산 엑스포 이후에 또 부활절 그리고 많은 곳에서 가짜 뉴스 얘기를 꺼내시는 것이지 이게 네. 뭐 그냥 단순히 어제 오늘 뭐 이게 나왔다고 해서 꺼내는 건 아니다. 그런 기조가 있었다라는 걸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도어스태핑을 할 당시에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뭐 사실상 거의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 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 제기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장윤주 변호사 보실 때는 어때요?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짜 뉴스는 없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여야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라요. 진영을 떠나서 가짜 뉴스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광 횟집 방문과 관련돼서는 사실 더 탐사라는 그런 유튜브 매체가 뭐 제기하고 있는 일각의 뭐 주장들 그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실이 가짜 뉴스다 지적하는 그 공방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은 이 횟집에서 저렇게 도열해서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이 일반 시민들에게 사진이 찍혔다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사진을 놓고만 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과연 대통령의 저런 비공개 일정이 저런 식으로 공개가 되고 저렇게 일반 시민들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안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경호 문제에서 굉장히 우려를 낳게 합니다. 물론 저 부산에서의 저 모임 자체가 뭐 2차 모임도 아니었고 뭐 그런 실사단과의 그 만찬 이후에 또 다시 이제 17개 도지사들과 함께한 만찬이었다라고 알려져는 있지만 다만 처음부터 뭐 기자들에게 공개된 일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나름 비공개 일정으로 뭔가 이제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회식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지나가는 시민들께 사진이 포착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대통령의 안보나 경호상에 구멍은 없었는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왜 전날 저기에 갔었는지 우리가 앞뒤 정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전날 부산에서는요. 그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 축제 광안리에서 열리는 불꽃 축제를 사실은 반대편에서 대통령께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꽃 축제에 가면 그 불꽃 축제의 의미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뉴스에 나올 것인데 그 대통령께서 정말 그 보안, 경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경호 문제 때문에 만약에 불꽃 축제를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관람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포나 청사포로 가서 이쪽에서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면 어떨 것인가 했는데 그쪽에도 이미 불꽃 축제를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이다. 그리고 이쪽에 가도 경호 안전상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거 아니냐.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냥 식사나 하자 이렇게 돼서 저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된 것인데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그냥 식사하고 나오는데 도열을 했다. 그리고 왜 한동훈 장관은 술도 안 마신다는데 회식을 가느냐. 저 부산에 간 이유 자체가 부산 엑스포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전날 그 부산에서는요 각 아파트마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뭐 불꽃 놀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시민들께서 준비한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본질을 찾겠다면은 왜 그곳에 가셨는지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민주당과 그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에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청담동 문제 때문에.
근데 뭐 거기 간 건 사실이니까 말할 수 그건 있는 사실인데 네, 그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핵심은 경호가 실패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경호가 뭘 실패했습니까? 거기 갔는데요. 갔다 나왔는데 아니 뭐가 실패했죠? 일반인이요.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경호 실패. 이거 상식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렇게 하는 거 경호 실패이기 때문에 네. 경호 실패했으면 경호 실패해서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의 그런 모습들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런 거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내부에서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경호가 실패했고 권위주의적인 사진이 찍혔다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잘못한 예. 거고 부끄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들을 아니, 하지 않으면서 네네. 다른 정황들을 말씀하시는 아니, 아마 건 다른 알겠습니다. 본질과 호도된 거란 서민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했을 겁니다. 거예요. 예, 잠시만요. 어디 자. 있습니까? 저게 경호 실패가 아니라고요? 자, 저 부분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먹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또 자유롭게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경호 문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찍힌다는 거는 거기에서 예를 들면 뭐 최악의 경우 저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 사진 찍히는 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경호라는 건 또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호 실패 문제에 대한 어찌 보면 전문적인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왜 그러냐면 요새는 과거와 같은 경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국민 친화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대통령 사진이 찍혔다고 그래서 그게 경호 실패다 이렇게 단정하는 예, 거는 예.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경호처나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예.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논란이 됐던 거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더 탐사. 뭐 자신들은 인터넷 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터넷 매체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유튜브 채널로 봐야 될지 본인들이 말하는 언론 매체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더 탐사 측이 일광이라는 이름만 끄집어내가지고 계속해서 공세를 폈습니다. 그날도 뭐냐? 기장군 일광면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다. 건진법사 소속 종단이 일광조계종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근 A씨 건물명이 일광이다. 일광이 영어로 선라이즈다. 선라이즈. 이게 우길기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세세히 한번 따져보면요. 오늘도 재차 더 탐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일광면 명칭은 조선 총독부가 기장군 통폐합을 하면서 지정한 명칭이라는 게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 따져볼게요. 일광이라는 건 일광면에서 나온 거죠. 일광, 그 산. 기장군에 있는 일광산에서 지칭이 된 거고, 이건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일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를 일광이라고 그랬고요. 거기서 지명, 뭐 읍면체계 만들 때 총독부가 모든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지명을 읍면체계로 만들면서 이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그럼 다 조선 총독부가 지었으니까 그런 건가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건진법사, 그럼 일광이 여기서 나오는 조계종의 다른 일광사에서 나온 그런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고요. 선라이즈가 과연 일광이냐? 선라이즈는 일출이죠. 일출인데 그걸 선라이즈, 일광이라고 해야 되는 일출을 일광이 일출이 아닐 텐데 선라이즈라고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세세한 뭐 반박이 또 제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고향이 일광면이다. 그래서 일광 횟집이라고 한 건데 그게 무슨 정치적 성향도 없고 일본 내가 무슨 친일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의규 의원님,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정말 듣다 참 이런 경우가 오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블랙핑크, 그다음에 지금 2030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머릿속에 일광을 이렇게 각인시키는 소위 그 야권의 일부 인사들의 어떤 그 진영 논리에 대해서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비공식 만찬을 했는데 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도열해서 인사를 하더라. 그런데 사실 보통 이렇게 이제 대통령과 어떤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는 인사를 간단하게라도 나누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그 모양새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이렇게 왜곡해서 보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졌다라는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정부나 여당 측에서 매우 그 조심스럽고 또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겠지만 국가 대사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마치 또 왜곡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는 굉장히 큰 국사입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엑스포 유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이 주도를 했던 그 소위 유튜브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이미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거는 이미 진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마저도 자기들이 믿고 싶은 부분만 믿으려고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정치보다 중요한 게 지금 국가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탐사란 쪽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본질이 윤 대통령하고 한 장관이 같은 장소에서 회식한 거다. 회식 자리에서 포착된 사진, 이게 본질이다. 이런 주장을 하네요. 이 사진이 청담동 술자리를 연상시킨다. 과거 관련 발언 한번 보시죠. 그 청담 술자리 의혹 같은 것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아무도 사과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더 탐사는 그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청담동 술자리는 아직까지 허위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 아닙니다. 여전히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알리바이만 제시했다면 진작에 이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네, 아직까지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진구 씨 이야기인데요. 청담동 술자리와 이 회식 자리, 만찬 자리가 본질이다, 같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게 본질이다에 대해서는 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탐사라는 유튜브 매체에서 지금까지 제기했던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보여줬던 행태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본인들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를 들어보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매체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에 대해서 또 고민하실 수 있는 지점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광의 집에서의 그런 부산에서의 그 어떤 만찬 자리가 단순히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을 떠올리게 한다, 이게 본질이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렇게 회식을 하면서 포착되는 모습, 거기에서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안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구멍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 엑스포 유치와 그 저녁 자리였는데 그 장관이 거기에 왜 왔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도 의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적인 검토나 법적인 협업 사항이 있어서 장관이 올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분이니까 그 자리에도 초대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좀 해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근데 저 자리가요, 17개 시도지사 다 모였고, 국무위원들하고 일부 부산 지역 여당 의원 모였고,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그 자리에 모였는가를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자꾸 논란 하는데 사실은 그 더 탐사라는 데가 황당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거기에 민주당 소속인 제주도지사는 왜 참석을 했을까요? 제주도가 엑스포 유치하고 무슨 그렇게 큰 관련이 있길래 거기 참석했는지, 이런 것도 다 설명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더 탐사라는 일개 유튜버가 무슨 뭐가 본질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이게 그게 본질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본질은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내각이든 아니면 시도지사든 모두가 힘을 합쳐서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자.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나서서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파이팅을 외치고 했던 자리가 본질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를 가지고서 이것저것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상당 부분은 그건 그 일종의 몸통과는 다른 꼬리로 자꾸 뭔가 몸통을 흔들려는 그런 태도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본질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친일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제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그러면 거기 민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에서 나왔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각종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시민 언론 더 탐사가 또다시 몰지각한 억지 주장에 나섰습니다. 일광식당이란 상호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일광읍에서 유래했습니다. 일광읍이란 이름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라는 더 탐사의 엉터리 해석과 달리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일광산에서 유래됐습니다. 더 탐사에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명의 민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에서 유래했습니까? 예, 태영호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1992년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세기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섞으면 더불어민주당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저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데요. 여야 간에 어쨌든 이 이름, 횟집 이름을 둘러싸고 뭐 친일, 반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는 황당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여전히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공격하고 또 별점 테러를 통해서 식당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적절한 건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한다고 이 권총 구입했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는데요. 자, 배승희 변호사, 이 어제 오후에 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윤석열 죽일 총 샀어.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는데 총기 번호 가린 권총 사진까지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나요, 이것도? 일단 대통령의 경호 문제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충북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이 IP 주소를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서 용의자를 확인 중에 있는데요. 예. 이게 뭐 단순히 협박을 넘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도 염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용의자가 특정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서 저것이 진짜로 그 구입한 총이 맞는지 이런 글을 올린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설사 이 대통령이 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런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글을 올린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물론 글을 올릴 자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의 그 생명과 신변을 위협하는 이런 글들은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누구를 가리지 않고요. 저런 글 쓰는 사람 거의 잡혔습니다. 추적이 가능하고 체포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협한다고 뭐 장난삼아 올렸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경찰이 용의자 특정해서 빨리 좀 체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근데 경찰이 오늘 또 하나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역술인 천공에 관련된 건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작년 3월 용산 공관 CCTV에 천공 관련 영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이전 예정지였던 육군 참모총장 공간, 서울 사무실을 민간인이 둘러보고 갔다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내부 보고나 또는 사실 확인을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육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결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육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어떤 것으로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에 근무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당일날 출입했던 CCTV나 이런 영상들을 구체적으로 장관님께 보고하고 우리가 확인했더니 없더라 이렇게 보고해야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CCTV 저희를 건드린다는 것은 네, 어제도 뭐 법사위 가서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당시에 카니발 2대로 왔고 그리고 당시가 아직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천공인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서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 라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확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군관 기자에 대해서 한번 저도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전혀 제가 확인한 바는 전혀 아닙니다. 예, 자 관련 영상 없었다는 게 경찰의 발표고요. 또 삭제, 인위적 조작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증거는 뭐 증인은 있고 뭐 말을 들었다는 책까지 있는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CCTV를 확인해 봤는데 국방부 장관은 육군으로부터 CCTV에 천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네. 것을 보고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또 전제가 뭐냐면 근데 CCTV가 3월 전체 영상은 아니다. 그리고 전체 저장 기간 때문에 영상이 더 씌워져서 흐릿한 장면도 있고 또 일부 시간대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결정적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부산 횟집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항상 설사 결정적 증거, 즉 천공이 없다라고 100% 그런 보고가 나왔어도 네. 우리나라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 지금 정치적 분위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더 분명한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예.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예. 사그라뜨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네. 천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와서 뭐 뭘 말을 하겠다 그러더니 다시 또 뭐 말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솔직히 이 한국 정치에서 천공과 관련한 뉴스 또 천공의 어떤 그런 동영상 이런 것을 예. 더 이상 보지 않아야만 네. 정치가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2,000편 분량을 복구를 해서 그걸 살펴봤다는 게 경찰의 발표인데 다만 일부 시간대 확인 못했고 덮쳐진 것도 있긴 한데 천공의 모습을 거기서 일단 확인되는 것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최종적으로 수사 종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중간중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천공이 같다라고 믿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하더라도 네. 그 부분에서 신뢰하지 않을 것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한 내용 자체가 좀 탄탄해요. 알리바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승찬이라는 사람이 소위 육군 총장한테 이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부승찬 씨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쓴 게 아니라 일기처럼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승찬 씨는 이 육군 총장한테 얘기를 들은 거고, 그럼 이 육군 총장이 쓸데없이 이 얘기를 갖다가 부승찬한테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경찰에서 지금 중간 발표를 하더라도 예. 믿지 않는 선례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빨리 경찰이 수사를 좀 마무리하고 네. 수사 마무리한 내용들을 통해서 명징하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다 했고 참고인을 다 불렀고 다 수사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저는 예. 아마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더 탐사 같은 이런 언론에서 네.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아마 예. 경찰이 예를 들면 저희 정부 권력에 의해서 좀 재단된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빨리 좀 수사 종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수사 종결하지 않으니까 항상 이런 논란이 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도 빨리 매듭을 짓고 싶어 하겠죠. 근데 저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책에 쓴 부승찬 전 대변인은 그 당시에 메모해 놓은 거를 바탕으로 책에다가 썼다.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조사해 보니까 CCTV에 안 나온다. 예. 얘가 일부 좀 공백이 있다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은 남영신 전 총장한테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남영신 전 총장은 그 언론에 나와서 명확하게 이게 얘기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제 기억에는 예. 언론에 보도된 거는 말하기 어렵다는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부승찬 전 대변인은 확실하게 본인은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메모를 했다고 하니까 예. 남영신 전 총장을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네. 과연 그 얘기를 그때 어떻게 한 것인지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좀 화장실에서 들었다고 하니까 동선까지도 확실하게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밝히는 것이 저는 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공과 관련된 수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영상에서는 찾지 못했다. 이게 경찰의 일단 발표입니다. 자, 오늘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중이었는데요. 자,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들 많아요.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나는 의견 없어요.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나오라 나오지 마라 그것도 난센스인 게 총선은 총력적입니다. 그렇죠. 지게작백이라도 끌어내야 할 파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마라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지.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할 말도 아니죠. 질문 자체가 덜이다.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원오브 댐으로 다 하면 되지. 아 그래요.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방자합니까? 아이고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이고,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예. 아이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이 듣고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예, 자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화 끊읍시다 뭐 이렇게 해서 홍 시장이 인터뷰 도중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정인주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라디오 방송을 듣던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좀 이게 뭐지 싶은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돌발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예. 아무리 뭐 그 진행하는 앵커의 질문이 본인 입장에서는 불편했다 하더라도 청취자들이 듣고 있는 통화였고 개인적인 통화가 아니었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끊는 모습 자체는 홍준표 시장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처세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이후에 SNS로 남긴 말들을 보면 더 이상 이야기하다가 설화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중도에 끊었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렇게 그냥 끊어버리는 모습 때문에 더 설화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그냥 저렇게 그냥 끊어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이야기들이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설화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끊었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이제 홍준표 시장 정도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구력이 많은 정치인인데 불편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웃음으로 여유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장관을 정말 의식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권 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됐으면 좋겠는가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가 물론 들쭉날쭉인데 한동훈 장관이 꽤 높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홍준표 시장은 차기 대권을 아직까지 염두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랬나? 왜냐하면은 거참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여기 그런 애가 아니고 그래 쌌네 이렇게 하시면서 전화를 끊는 걸 봐서는 진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SNS에 한동훈 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을 하기에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했다는데 그렇게 끊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식하고 시기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아침에 좀 피곤하셨었나? 뭐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홍준표 시장과 같이 노련한 분이 그 전화를 끊음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홍준표 시장의 전화 끊는 걸 갖고 상당히 그 여야에서 질타를 하는데 일단 이 대답을 하실 때 몇 번씩이나 그 처음에도 얘기를 하셨어요.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총선에 나와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는 그 질문이 끝난 얘기인데 지금 이 앵커가 계속해서 이 한동훈 장관을 특정해서 물어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그 시장께서 내가 할 말도 아니고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서도 그 앵커의 반응이라는 것이 뭐 한 사람 인터뷰를 하면서 상대를 놀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좀 넘어가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 방송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다 하고 불현듯 생각나는 게 그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선출인가요? 그때 됐을 때
뭐 MBC인가요? M모 방송에서 네. 그 질문을 하는데 이 귀에서 다 들리지가 않다면서 그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저는 좀 생각이 예.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질문에 자기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대답을 안 하고 뭐 이쪽 저쪽 양쪽에서 뭐 사이드로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밀치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비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네, 네. 너무 과도하게 홍준표 시장을 질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 시장 입장에서는 뭐 마치 한동훈 장관을 본인을 통해 뭔가 이렇게 총선에서 역할을 하고 본인과 비교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질문에 좀 기분이 상했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 딴 사람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인터뷰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방송 중에 전화를 끊는 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일상적이진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이 좀 많은 논란이 근데 이제 되기도 청취자들은 했습니다. 예. 내용도 보지만 네.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 홍 시장도 잘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었다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마음은 예. 이해가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예. 거니까 갑자기 얘기하다 이재명 얘기 나오는 거 보면서 전화를 끊을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극우 성향의 이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200석 하겠습니까?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전 목사 갑자기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를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다. 이런 비판이 일부에서 있는 상황에서 전 목사는 오히려 내 통제를 받아라.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목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중에 정치인들이 잘 통제가 안 된다. 뭐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정치인들이 통제가 잘 안 되죠. 예, 그렇죠. 네. 정치인들이야 그 각 개개인이 사실은 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광훈 목사가 본인 목회자입니다. 자, 목회자가 자기 통제를 받아라 그래서 200석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희 뭐 정치부 기자 참 오래 했습니다마는 정광훈 목사 같은 그 사람들의 통제를 받고 뭐 국회의석을 다수 확보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본인이 내 통제를 받아라 그러는데 그 통제를 받을 정치인도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 같지도 않고 제 판단으로 그렇게 보면 정광훈 목사 개인의 어떤 그냥 뭐 자기 정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가 과거에도 본인이 뭐 출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정치의 일환으로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당시 전 목사가 과도한 공천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달 정당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여해서 뭐라 그랬냐면 5.18 관련 언급을 했어요. 헌법에 넣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거 안 됩니다. 뭐 정치인들은 뭐 부모도 뭐 당선되려면 하는 게 정치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일종의 경고를 많이 받았죠.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당 지도부가 아직까지도 전 목사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목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오늘 전 목사와 선을 긋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전광훈 씨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극단적 언행을 하는 인물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아닙니다. 마치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예, 자 정광훈 목사, 뭐 우파, 다시 말해서 보수층에서는 뭐 아스팔트 이 세력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냐 이걸 놓고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재욱 교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종교
분리가 되게 돼 네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계속 정광훈 목사는 종교 아래 정치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국민의힘이 초장에 잘못했어요.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그 얘기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정광훈 목사가 더 날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내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도와준 거에 대해서 이 당이 뭔가 좀 빚진 게 있다는 걸 아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발언들이 이렇게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 나온 거 아니잖아요. 무슨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설화가 쌓이고 쌓이니까 그때 가서 정광훈 목사 하나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힘 전체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때 와서 이렇게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이거 내버려 두면은요. 대통령도 엄청나게 피해를 당할 거고요.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정광훈 목사 따라서 들어갔던 당원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기들 목소리가 되게 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불일치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본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도 윤심에 따라서 되신 분인데 그렇게 하셔야죠. 안 하시니까 저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뭐 하는 게 있나요? 근데 정광훈 목사하고 국민의힘이 뭐 하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대통령의 부산 회진 얘기를 하면서 소위 야권 진영의 어떤 좌편향 파퓰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준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정당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옳은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지금 무슨 기독교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의 영향을 받는 듯한 일련의 이런 징조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든다면 수석 최고위원의 논란 있는 발언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다가 국민의힘이 과거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요. 또 아스팔트 우파가 보수를 살리는데 일정 정도 도움을 줬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신뢰를 받으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같이 견인해야 되는데 마치 또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한 교회의 목사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국민의힘을 누가 지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가만히 이념을 보면 과연 이게 우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정광훈 목사가 모든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내 통제를 받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가 과연 적절하냐 뭐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영치금 규모가 어마어마한 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2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 확인된 것만 2억 4천여만 원, 2억 4천여만 원. 영치금 가운데는 최고 기록을 세운 걸로 지금 조선닷컴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자, 과거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때의 지지자들 모습 한번 보시죠. 정경심 교수님 힘내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함성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아들, 딸, 네 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조선닷컴 취재에 따르면요, 영치금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 28일 동안 영치금 고액 자들을 쭉 자료를 받았는데 이름을 공개를 안 했어요. 처음엔 공개를 안 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1위가 2억 4천만 원 정도고요. 10위도 한 4,100여만 원 됩니다. 근데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 1위가 압도적인 1위가 정경심 교수였다는 거예요. 2억 4,130만 원. 다른 2위보다 2배가 훨씬 넘고 10위보다는 6배 이상 많은 액수를 정경심 교수가 영치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영치금은 아무나 줄 수 있습니까? 그 계좌를 알게 되면은 그 안으로 이렇게 돈을 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구치소 내에서는 또 영치금을 누가 많이 받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내부 안에서 방에서도 서로 서열도 정해지고는 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정경심을 응원하고자 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팬들이 네.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 영치금 한도액 사용 한도액이 2만 원 그리고 뭐 많아봐야 4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도 그 안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이렇게 많이 보내주면 영치금 계좌 이외에 개인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모금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치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모금이 시작됐나 하고 보니까 일부 그 유튜버가 이 정경심 교수가 잠깐 나왔다가 그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그 괴로울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좀 모아주자 해서 계좌를 올렸는데 아마 그게 지금 보도가 되니까 많은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그쪽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그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보내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글쎄 이게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딸 조민 씨가 지난 2월이었습니다. 수감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4년 전 인터뷰 후에 어머니가 수감됐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면회는 자주 가십니까? 네, 자주 갑니다. 가면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항상 이제 너희 행복을 찾아라,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정경 교수 영치금 계좌 보관 한도가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반 은행 계좌로 이체가 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1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이체를 하는데 지금 2억 4천만 원이면은 아무리 뭐 많더라도 이게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100만 원이 안 된다면 2년 동안 한 2,400, 한 3천 정도 썼다 치면 2억 넘는 돈이 개인 계좌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과연 지지자들의 성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이 영치금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느냐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거는 제도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특정인 때문에 뭐 제도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정경심 전 교수, 저게 정경심 전 교수의 어떤 개인적 팬덤 이거라기보다는 조국 전 장관의 팬덤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서초동 시위 때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상당수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 정경심 전 교수가 굉장히 많은 고초를 그 감옥에서 겪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우의로 겸 뭐 여러 가지 걸로 해서 이제 지금 아마 영치금을 넣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정치권 팬덤 현상의 여파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 제도를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현행 제도 하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그 영치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의 그 유추를 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4년형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뭐 영치금을 얼마를 받고 뭐 지지자들이 어떻게 후원해준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그런 유죄 판결이 있다는 건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다만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일가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절차들을 살펴보면 거의 멸물지화에 이를 정도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런 영치금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개개인의 영치금을 얼마씩 냈는지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개개인적으로는 뭐 적은 금액이었을 수도 있고 뭐 또 때로는 많은 금액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거액으로 모여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조국 전 장관의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좀 양분화시키는 또 그런 또 지점이 됐던 것도 분명한데 지금 또 영치금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또 국민들의 또 여론들이 반반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참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진영에 따라 또 갈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2억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는 게 오늘 또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이 유흥주점에서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도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건데요. 당시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 그 술 대접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제기가 됐었죠.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들이 자주 갔다는 술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담 그 업주 한 명을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데요. 자, 배승희 변호사, 이 두 사람 사진 보여줬더니 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문자까지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조선일보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 정진상 그리고 김용, 유동규 이런 분들이 결국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상당히 그 접대를 받았다. 그 접대의 대가가 결국에는 대장동과 관련된 특혜 아니겠느냐, 이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정황 증거로서 이런 사실관계를 좀 파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문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어떤 술값과 그리고 또 다른 비용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은 상당히 고가인데 저게 그 굉장히 10년 전 정도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욱 변호사가 상당히 큰 금액을 그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정황 증거인데 이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분들을 보고 과연 준 것인가? 결국에는 그 뒤에 있는 그 결정권자 시장을 보고 이렇게 로비를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서 아마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왜 이거를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대장동과 관련된 특혜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제가 알기로 이거 작년 11월 9일 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보도한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그 술집에서 술을 얻어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나온 얘기는 찾아갔더니 마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2차적으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기소 내용이 없는 내용들을 왜 갑자기 검찰에서 얘기했을까? 이 얘기는 도덕적 흠집을 내기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와 무관한 내용들이 소위 검찰발로 언론에서 흘러나와서 정진상과 김용이란 두 사람은 유동규에게 술을 얻어먹는 사람이다 라고 도덕적으로 낙인 찍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내용도 들어보면 유동규 씨가 남욱과 정영학 이 두 사람한테 저 문자를 통해서 소위 술값을 달라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과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재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왜 저렇게 많은 돈을 왜 얻어먹었지라고 하는 도덕적 문제는 있겠습니다. 저것이 만약에 큰 문제가 된다면 검찰에서 기소했었어야죠. 알겠습니다.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해서 그것이 뇌물죄이건 뭐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걸 일부러 흘리는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의혹을 갖게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전 그래서 검찰이 저걸 왜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게 이제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저 내용이 없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즈음에 왜 저 얘기들이 좀 흘러나올까 하는 거는, 제가 보건대는 검찰이 오히려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차례차례로 그러니까 김용 씨가 먼저죠. 그 5월 달에 이제 구속기간 만료가 되고 정진상 전 실장은 6월에 구속기간 만료가 돼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이라면 원래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풀어주고 싶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이걸로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룸사롱들이기 때문에 액수가 그냥 몇십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몇백만 원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쳐놓으면 이 또한 대단한 아마 그 뇌물 액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 대장동이라는 것이 결국 정진상, 김용이라는 사람이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하고 지갑을 같이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대장동이 싹이 텄고 이게 나중에 결국 대장동이라는 거대한 어떤 비리로까지 연결이 됐다. 이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그 앞으로 추가 기소의 가능성 뭐 여기 쪽에 더 저는 비중을 두고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부분은 뭐 이 세3의 관계를 입증한다든지 뭐 남욱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이들을 지원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정황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가로 액수가 뭐 간단치 않을 겁니다. 저게 몇 차례가 아니고 뭐 수십 차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검찰이 뭐 나중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 문자를 복구했고 당시 관계자들을 조사했다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나온 겁니다. 정 전 실장 재판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정 전 실장 측과 유동규 전 본부장 상당히 충돌을 많이 했습니다. 변호인들이 금품 수수 장소로 지목했던 정 전 실장 아파트와 관련해 반대 질문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뭐 CCTV 피해서 뭐 계단을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 전 실장 층은 금품 수수한 곳을 CCTV 찍히지 않는 아파트 3사 라인이라고 그랬는데 해당 아파트는 디귿자 모양 복도식인데 무슨 3사 라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CCTV 피해서 계단으로 갔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네,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배려해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그냥 무거운 물 끄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엘리베이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몇 층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계단 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어쨌든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네, 디귿자 복도 있는 아파트는 검찰은 딴 때다. 이게 한 차례 간 게 아니라 두 차례 갔는데 시기가 달라서 다른 아파트인 거지 3, 4 라인이 있는 거는 2019년이고 디귿자는 2014년이다. 두 군데다 다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좀 충돌했다고 합니다. 장인주 변호사, 이 뭐 판사가 좀 헷갈리겠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만큼 지금 정진상 실장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하나하나 지금 부딪히면서 공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결국 모든 것의 본질적인 핵심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변호인 측에서는 흔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전진상 실장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장소라든지 뭐 일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사소한 쟁점 하나하나에서 지금 다 부딪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복도식 아파트가 뭐 디귿자니 아니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변호인 측에서 나올 또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지금 재판의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까지 믿어둘지 이런 부분이 재판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건 이제 CCTV 논란이죠. 성남시청 집무실 내에 CCTV가 작동을 했다 안 했다. 이걸 가지고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작동된다 그랬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시장실 CCTV라고 하면 집무실 포함해서 총 3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3개 설치된 게 모두 다 일단은 실제로 작동됐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맞습니다. 다 작동되는 거고요. 그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다. 예, 그거 저희가 좀 확인해 봤는데 법에 따라 음성 녹음은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음성 녹음 기능을 꺼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CCTV 관리자 실제로 관리했던 분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되는 내용은 그 CCTV가 정상 작동되는 CCTV였다는 겁니다. 네. 자, 검찰에서는 이게 모형이다 했는데 실제로 작동은 되는데 다만 녹음은 안 된다. 이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녹음까지 되는 그런 건데 어디 거기서 뇌물을 주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녹음은 안 돼요. 안 되고 이 위치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게 좀 약간 나타난 겁니다. 대신에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아예 작동 안 됐던 건 아니다. 다만 시청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비서실에서 관리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 전 실장의 아파트 분양 대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도 좀 충돌합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적금 해지했고 아파트 전세금 받은 거다 그랬는데 검찰 측은 정 전 실장 배우자에게 정체불명의 현금이 수억 원 장기간 입금된 내역이 있다. 그럼 이것 도대체 뭐냐. 그리고 전세금을 현금으로 변제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간 또 반박하고 있어요. 정의기 의원님 치열합니다. 아주.
네, 치열한데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유동규로부터 그 아파트에서 뭐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서부터 CCTV 그리고 지금 아파트 구입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 본인이 주장하는 것하고 또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그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배우자가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정체불명의 현금 수억 원이 장기간에 입금된 내역이 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예. 실제로 또 정진상 씨 측에서는 배우자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경기도청 부하 직원으로부터 5,100만 원을 계좌로 받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2014년부터 2019년 20년까지 그때가 이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예컨대 뭘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규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재판정에서 지금 양쪽의 그 의견과 주장이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생생하게 지금 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히 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유동규 씨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귿자형 하다가 네네. 오히려 2019년에 받은 것뿐만 아니라 2014년인가 받은 것까지 그 드러나는 또 그런 총구까지 지금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자, 어떨 것 같아요, 이 재판 결과?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게 예. 맨 처음에 이제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 제시 못한 거죠. 예. 그랬더니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소리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돈이 뭐 소리로 전달되나요? CCTV의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계속 지금 검찰 주장이 탄핵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정진상 씨 쪽 얘기는 나오는 거예요. 1차부터 4차까지 중도금은 은행 대출을 통해서 해결했다. 그쪽 주장입니다. 5차는 소액 예적금 20여 개를 갖다가 해지를 해가지고 넣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넣었냐 그랬더니 선납을 하게 되면 선납 할인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전 그러면 좀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근거가 어떤 건지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는 내용들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 장기간 수억 원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명확히 증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쌍방이 증거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주장을 제기한 다음에 그 주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나오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변호인들의 증거를 다른 방식으로 또 돌리는 방식들로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검찰이 좀 증거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CCTV 문제는요, 작동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뭐 모형, 가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CCTV 달아놓고 만약에 코드 뽑아놓으면 그게 모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가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의 근무자들을 취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 언론에 공개할 때만 작동이 되는 거고 공개 안 할 때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정진상 실장 지시에 따라서 코드를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짜라고 전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전 실장이 저 얘기를 자꾸 하는데 CCTV 얘기를 정진상 전 실장이 근무하는 그 방에는 CCTV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CCTV가 있고 없고 자기가 금품을 수수한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CCTV는 이재명 시장실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코드를 뽑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CCTV 논쟁은 저는 뭐 재판부가 곧 관련자들을 불러서 뭐 확인을 해본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미 언론 취재로 그 대부분 다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CCTV 관련은 재판부가 직접 본인들이 증인을 채택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작동이 됐던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기자들 왔을 때 찍은 장면은 있어요. 이걸 CCTV 비춰주고 카메라가 자기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 화면으로 보이는 거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했다. 이게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인 것이고 또 반대로 그때 쇼하듯이만 보여줬지 나머지는 실제로 찍은 적 없다. 이게 또 이제 검찰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모형이란 개념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 또 정 실장 쪽에서는 비서실에도 하나가 있던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시장실에도 있었고 집무실하고 또 밖에 비서실에도 있었는데 이게 안 보이는 지점에 이제 정 실장이 위치했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안 나온다 이런 또 주장도 있으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비서실에 근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실이 있고 비서실이 있고 정진상 전 실장이 근무하는 방이 그 앞에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CCTV가 없다는 거는 이미 성남시 관계자들한테 확인된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 취재 얘기한 건데요. 네. 이 취재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근무했던 것이 지금 이쪽 변호인 측 얘기입니다. 예. 2018년 19년에 근무했던 사람 얘기 들었다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제기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진상 씨 방 같은 거 같은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말씀하신 지금 것처럼 저희들이 이야기해봐 쌍방에 소용은 없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김조욱 교수 이야기하신 것처럼 변호인 측에서는 2018년 19년이라 그러는데 검찰에서 또 아니면 언론 인터뷰를 보면 당시에 실제 설치했던 사람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찰은 보도록 다 하죠.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확인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진행 중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과거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 치를 때 선대 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에 김인섭 대표의 영향력 작동한 거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난 대선 토론 때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근데 2015년 9월달에 됐는데 공무원한테 부탁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요? 예, 자 김인섭 씨의 측근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백현동 의혹의 기본 골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이거 역할 분담했고 뭐 대장동과 비슷한데 이 사람은 로비 성공 대가로 뭐 몇 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백현동과 관련해서 그 토지의 용도 변경이 안 돼서 사실은 이 개발업자가 상당히 고심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김인섭 씨를 영입하면서 네. 용도가 본인은 뭐 한 2단계 정도만 돼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기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4단계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4단계 상향이 이루어지니까 짓는 건물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개발 사업 이익이 많아지니까 이 로비스트가 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높아져서 서로 간에 돈을 얼마를 주냐 마냐 이 분쟁으로 서로 그 민사 재판까지 갔고 그 금액이 뭐 70억이다. 그중에 뭐 35억은 누구에게 준다. 이런 얘기가 쭉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김인섭 씨 말고 지난번에 영장이 청구됐던 그 김인섭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A 씨가 지금 이 김인섭 씨는 인터뷰에도 나왔는데 그 본인이 2015년 9월에 수감됐는데 그 수감 상태에서 어떻게 공무원한테 부탁을 하느냐라고 했지만 그 부탁을 한 사람이 지금 A 씨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검찰이 그거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이 A 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으로 이 본인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이 됐는데 그 압수수색된 휴대전화에서 이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의 음성이 녹음돼 그래서 위증을 좀 해달라라는 취지의 그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이 좀 한참 보도가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되면서 이 A 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A 씨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일단 그 영장 청구되기 전까지는 본인도 상당히 좀 고심을 했는데 참고인으로 이번에 영장 청구 기각이 된 이후에는 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영장 기각된 이후 이틀째까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요. 여기서 거의 다 자백한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건 뭐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좀 더 관련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장 변호사 어때요? 이 구속영장. 사실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섣부른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백현동에 관한 검찰의 서술을 보면서 검찰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얼기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더 계속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 수사가 될지에 대한 어떤 예고편적으로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미 관계에 좀 심각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냐면 CIA가 감청을 통해 수집한 기밀 정보가 있는데 이게 유출이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죠. 그리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공개가 된 겁니다. 자, 대통령실은 일단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우리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통령실을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안전하다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반박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확인되기 전까지 말을 함부로 하기에는 조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괜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해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부가 놀아나는 모습은 오히려 옳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대통령실 그 집무실 졸속 이전 때문에 생긴 거다 이런 식의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글쎄요. 그건 잘못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 지금 옮긴 데가 도감증이 훨씬 어렵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네. 자, 정의겸 의원님, 사실관계는 어떨까요? 지금 미국 정보 당국에서 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미 언론에 유출이 된 것 자체를 미국 정부도 한참 있다가 알게 그렇죠. 돼가지고 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당혹해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감청이라는 것이 국제정치상의 감청이라는 것이 국내 정치에서는 뭐 도청과 감청이 분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 감청됐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국 등 우방국이 포함이 됐는데 애초에 야당은 지금 용산이 불안하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일단 그리고 정부도 미국 정부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진위 확인을 네. 요구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맞는 것이죠. 예, 자, 미국 방문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악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는 문제, 주권의 문제라서 신중하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야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